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니시와키 슌지, 옮긴 이는 이은혜,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는 정신과 전문의로 스스로도 극도의 예민함과 자폐 스펙트럼을 보이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겪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살린 저서를 여러 권 썼습니다. 이 책은 사소한 것이 마음에 걸려 고생해온 정신과 의사가 실제로 효과 본 확실한 습관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마음이 편해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장점인 섬세함은 살리고 일과 생활을 방해하는 괴로움은 없애는 확실한 습관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과 세상의 자극에 마음의 상처를 쉽게 입습니다. 책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섬세한 기질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예민한 사람들의 삶을 멋지고도 버거운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자신의 예민함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해당되는 예민함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예민함의 장점인 섬세한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불안과 고통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마음에 드는 습관들을 하나씩 천천히 익혀나가다 보면 반드시 편안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 5명 중 1명은 섬세한 기질을 타고난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는 그들을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예민하다는 사람을 실제로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타인에 대한 상냥함, 사려 깊은 신중함, 속된 것을 멀리하는 기품 같은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극적이고 쉽게 상처받는 약점도 지녔다. 그 밖에도 다양한 특징의 상호작용으로 복잡한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정리한 지표를 DOES라고 한다. 예민한 사람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4가지 요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1. 복잡한 생각과 사려 깊음. 내성적이며 사색적인 경향이 강하고 형식적인 거칠애에 서툴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오래 생각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한 가지에 몰두해 연구하는 일에 뛰어나다. 2. 과잉 자극. 타인의 감정, 현장 분위기, 일어난 일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쉽게 공포를 느끼고 상대가 조그만 싫은 내색을 보이면 긴장해서 피로를 느낀다. 즐거운 일을 해도 피곤하다. 친구와 식사를 하고 왔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일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상처가 깊어진다. 3. 감정이입과 공감성. 책이나 영화 내용, 예술 작품이나 경치에 깊이 감동한다. 타인에게 세심하게 신경 쓰고 가끔은 배려가 지나쳐 피곤할 때도 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옆에서 동료가 혼이 나면 당사자보다 더 상처를 받는 등 타인의 경험을 자기 일처럼 느낀다. 4. 예민한 오감. 사람이 붐비거나 어질러진 공간에서
시각적 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피로를 느낀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다양한 소리가 섞여 들리는 상황도 견디기 힘들다. 냉장고 소리나 시계 소리가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천의 까슬까슬한 촉감, 진한 냄새, 카페인 자극, 식품 첨가물에도 자극을 받는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감수성이 풍부해서 예술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어떤가? 딱 내 이야기라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매일 감동과 상처가 교차하는 멋지고도 버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점만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왜 사소한 일에 신경이 쓰일까?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들 때는 일을 할 때이다. 업무를 시작하려 해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저분한 책상 위나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신경에 거슬린다.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다른 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겨우 일에 집중하면 이번에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다 보니 일을 마치고 나면 기진맥진이다. 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사노동이나 공부할 때도 똑같이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신경 쓰는 성격이라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그런 일에 일일이 신경 쓰면 한도 끝도 없어. 이때 예민한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성격상 신경이 쓰이는 걸 어떡하라고. 억지로 무시하는 것도 스트레스거든.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 확실한 해결 방법이 존재하니 말이다. 바로 사소한 일이 신경 쓰이는 이유를 찾아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다.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며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한다. 이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모든 일을 같은 크기로 받아들이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일 뿐 모르는 것이 아니다. 급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노트에 붙은 가격표 스티커를 떼는 일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니요, 저는 가격표도 신경이 쓰여요 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둘 다 신경이 쓰이더라도 동시에 가격표 같은 건 사실 사소한 일인데 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습관이 되면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버릇은 점차 사라진다. 하룻밤 새에 몸에 배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방법을 한 걸음 한 걸음 몸에 익히면 신경을 건드리던 수많은 요인을 깔끔히 몰아낼 수 있다. 효율적인 우선순위를 정한다. 투두 리스트 습관. 우선 매일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리스트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이자 중요한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하는 연습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정해져 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어야 한다. 인간은 활동을 시작하면 오감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닥치는 대로 받아들인다. 추워. 따뜻한 물이 왜 안 나오지? 얼굴이 부었네. 맞다. 텔레비전 켜야지. 와,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뇌는 정보에 휩쓸려 차분하게 리스트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부터 세수하기 전까지다. 둘째,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익숙해지기 전에는 30분 정도 걸려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15분 안에 끝내야 한다. 집안일이나 외출 준비를 시작할 시각을 정해두고 그보다 15에서 30분 일찍 일어나는 방법을 권한다. 마감 개념이 생겨 빨리 끝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5개 이내로 적어야 한다. 말도 안 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스케줄과 투두 리스트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스케줄은 해야 할 시간과 기한이 분명하게 정해진 일이다. 예컨대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업체 미팅, 서류 작성 같은 일을 말한다. 예컨대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업체 미팅, 서류 작성 같은 일을 말한다. 집안일이라면 아이의 등하원, 빨래, 식사 준비가 된다. 이런 일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 따로 적을 필요가 없다. 투두는 스케줄의 빈틈을 이용해서 하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에게 답장을 한다. 내일 모임의 인원수 확인, 택배 발송과 같은 일이다. 이런 일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도 5개는 너무 적은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적은 다음 아래처럼 따져가며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꼭 오늘 해야 하는가? 달리 무슨 일이 생겨도 해야만 하는 일인가? 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통해 일의 경중을 나누는 감각을 익힐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유기이하는 삭제해도 별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로 흘려넘기는 능력이 생긴다. 스몰 스텝을 기본으로 삼자. 순서를 적을 때 작업 과정의 세분화 수준은 자신의 감각에 따라 정해도 상관없다. 다만 자기 생각보다 약간 더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 이런 당연한 일까지 적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어두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도움이 된다. 몸 상태가 좋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이 심란해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럴 때 자세한 지침이 안전망이 되어준다. 그저 쓰인 대로 따르기만 하면 어느새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스몰 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이라 불리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어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설정된 단계가 총 3단뿐이라면 한 단의 높이가 꽤 높아 오르기 힘들다. 하지만 5단이라면 비교적 쉬울 테고 10단이라면 훨씬 편할 것이다. 높이가 낮은 단을 많이 만들수록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스몰 스텝은 예민한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혜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본 자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는 투두 리스트를 비롯해 차분히 한 걸음씩 익혀가는 요령들이 종종 등장한다. 이 요령들의 공통점은 한 단 한 단의 높이를 과감하게 낮추는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세워보자. 기획서를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한 줄이라도 써보자 라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생각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작게나마 달성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예민한 사람은 덮어놓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몰 스텝을 실천하면 이런 버릇을 조금씩 고칠 수 있다. 남의 일인데 신경 쓰이는 이유. 타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지쳐버리는 현상에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 바로 섬세한 사람이 가진 특유의 높은 공감 능력이다. 우는 사람을 보면 저런 어쩌지 하고 걱정하고 누가 고민 상담을 해오면 자기 일처럼 감정이입을 한다. 이런 공감 능력이 가장 괴로운 형태로 드러날 때가 분노와 화를 만났을 때다.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실제로 가시에 찔리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 고함을 치면 공포심마저 느낀다. 이들은 안 그래도 큰 소리만 들려도 놀라는 성격이다. 그러니 한술 더 떠서 분노가 담긴 목소리라면 말할 것도 없이 심한 두려움을 느낀다. 갑질하는 상사가 동료에게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혼나는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한다. 심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 혹시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고함을 친 상사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당신은 짜증스럽게 서류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누군가를 노려보며 혀를 차는 선배를 좋아하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섬세한 사람은 대체로 공격적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섬세함이나 예민함이 평균 수준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타인의 분노와 화는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가 아닌 이상, 즉 관심사가 아닌 한 강 건너 불구경일 뿐이다. 뭐야, 기분이 별로인가 보네. 피하는 게 좋겠군. 정도의 생각이 전부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그렇게 생각할 리 없으며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향한 것처럼 느낀다. 어째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역시나 상상력 때문이다. 나라면 하고 한번 상상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마음 전체로 퍼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섬세한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버릇 탓이다. 바로 자신을 탓하는 버릇이다. 혹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나 때문인가 생각하고 누군가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 해야 했던 건 아닐까 생각한다.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나 수많은 방관자가 있었는데도 자신만 도울 수 있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하지 않는가. 이러니 지치는 것도 당연하다. 자신에 대한 지적을 멈추는 간단한 방법.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고작 이만한 일에 벌써 지치다니. 역시 난 안 돼. 뭐든 그냥 넘기질 못해. 정말 한심해.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자기 비판을 한다. 안 그래도 쉽게 상처받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다. 사실 이런 점이야말로 가장 고쳐야 할 버릇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아끼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되는 걸까? 아니다. 그건 단지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째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더 엄격하게 굴까? 바로 자신에게 거는 기대 때문이다. 이 장에서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었다. 자신에게 거는 기대도 타인에게 거는 기대와 같은 구조를 가진 심리이다. 자신을 탓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멋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대범함을 가진 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나. 무서운 상대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나. 떠올리는 모습은 제각각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나에게 실망한다.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과 일치하지 않아 상처받을 바에야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나 따윈 어차피 이 정도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모습이 반드시 상상한 그대로의 모습일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자는 의미이다. 지금 당장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도 당연히 상상과 같을 수는 없다고 한 단계 낮춰 받아들여 보자. 비굴해지자는 말이 아니라 편안해지자는 말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항상 꿈꿔온 모습 그대로라고 말하지 못한다. 오히려 인류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 이상향에 가까워지고 싶다. 즉, 현재의 자신은 스스로 그려온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법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는 아직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라는 평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소중해진다. 지나치게 낮았던 자기 평가를 원점으로 돌리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줄면 과민 반응이 사라지고 모든 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서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 앞서 지금 당장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도 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기대를 버리고 자기 비판을 멈추면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상대의 자기 중요감을 채우자. 다음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며 타인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지혜도 익혀보자. 섬세한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정에 바탕을 둔 습관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자기 중요감을 채우는 기술이다. 자기 중요감이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내 말에 동의한다. 나를 인정한다. 나를 이해한다. 나를 원한다. 내게 의지한다. 이런 반응은 모두 당신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과 같다. 누구나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자기 중요감을 채워주는 상대를 좋아하고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다. 즉, 상대의 자기 중요감을 채워주면 상대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늘려가면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첫 단계는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다. 바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통이다. 상대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공감하면서 듣는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이미 익숙한 습관일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시점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존중받는다고 느낄까? 어떤 부분을 어떤 말로 칭찬하면 기뻐할까? 상대를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하고 분석해서 포인트를 잡아내야 한다. 지금까지 등장한 분석 기술을 잘 익혔다면 이미 기초 체력은 갖추고 있을 테니 분명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배려와는 차원이 다르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분석적 접근법을 상대를 조정하는 것 같아 꺼림칙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도 분명 훌륭한 배려이다. 게다가 적절한지 아닌지, 좋아할지 싫어할지와 같이 감성적인 부분을 앞세우며 다가갈 때보다 누구에게나 잘 맞는 소통이 가능하다. 그렇게 상대가 당신을 신뢰하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다가온다. 즉,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조차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변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상대를 좋아할 수 있다. 타인에게 휘둘려 지쳐버리는 배려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와 가까워져서 내가 편한 배려를 시작해야 한다. AI라 생각하고 편해지자.
이 방법은 현재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에게 응용할 수 있다. 툭하면 짜증을 내는 사람 옆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만만하긴 하지 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생각만 했다면 시점을 확 바꿔보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상대에 관해 상상해보자. 이 사람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보군. 이렇게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찾는 생각은 자책하는 버릇을 고치는데 효과적이다. 저 사람은 바쁜 시기가 되면 늘 아무나에게 화풀이 하는구나. 저 사람은 경쟁자 누구누구 씨가 요즘 잘 나가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군. 이런 식으로 상대의 상황을 추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상상은 하되 배려는 금물. 불쌍해. 그런 상황인데 내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책하는 버릇이 다시 작동한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방향의 사고 회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하지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때가 허다하다. 예민한 사람은 혼나거나 화를 내는 강한 감정과 마주하는 경험을 가장 꺼린다. 험한 표현에 충격을 받고 마음속으로 실수를 100배쯤 확대해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는 자신을 AI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 만약 내가 AI라면 이 사람을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놓을까? 이렇게 상상해보자. 상상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도 상관없다. 이 사람의 분노가 성대를 진동시킵니다. 혈관이 돌출되었습니다. 심박수가 160에 달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기계적으로 입력해서 감정 없이 속으로 중계해보자. 영상이나 음성을 심전도 모니터나 오디오 기기의 음량계처럼 측정한다고 상상하면 재미있을 듯하다. 이 방법은 감정 모드를 분석 모드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분석할 때는 감정 스위치를 끈다. 예컨대 고양이를 귀엽다 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때와 이 고양이는 잡종이고 수컷이며 꼬리가 쭉 뻗었다처럼 관찰하면서 바라볼 때의 기분은 전혀 다르다. 마음이 동요하려 하면 분석 모드로 전환해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보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